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책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저는 현재 91년생이고 결혼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자산 배분 투자는 거의 결혼하기 직전에 책을 접하고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직업은 개발자. 네. 일단 궁금한 게, 네, 지금 자산 배분 투자하신 지 2년 정도 됐으면, 정확히는 3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성과가 별로 안 좋으시겠네요. 그 세액공제 받은 거 하면 너스는 아니에요. 아, 그쵸, 세액공제 그쵸. 받은 거 하면 네, 혹시 제 유튜브에 네. 올렸던 영상 보셨어요? 네, 뭐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네네네. 성과가 안 좋을 수 있다 봤어요. 네네. 2년에서 3년 된 분들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차피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월 수입 네. 900이시더라고요. 네, 와이프랑 합쳐서요. 맞벌이 기준이시죠? 네네. 근데 지출이 280밖에 없어서, 네. 되게 아, 아, 별로 안 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이렇게, 아이가 없으신 거죠? 네, 아직 아이가 없고요. 좀, 좀 일부러 타이트하게 시작할 때부터 좀 잡았어요. 왜냐면 아, 네. 왠지 아이 생기기 전이 제가 모을 수 있는 최대 시기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네, 아이 학교 가기 전까지. 학교가 근데 사실 아이를 가질지 안 가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예, 예, 가능한 선택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월세 포함 금액이긴 한데, 아, 월세 포함이에요? 네, 월세 포함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월세가 얼마 정도 되세요? 여기가 한 9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 근데 그러면 되게 직장 근처로, 예, 두 분이 200을 안 쓰시는 거네요? 그쵸. 거의 안 음, 써요. 어, 좀 아끼고 있습니다. 빨리 퇴사하시고 싶어서요? 근데 퇴사는 솔직히 나이는 제가 거기다 적어놓긴 했는데, 뭐 퇴사는 사실 제가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쵸, 그쵸. 회사에서 뭐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 회사에서 안 나가라고 하면 저는 좀 길게 하고 싶긴 해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그 보유 중인 금융 자산이 네, 4억 1천 네, 정도 된다고 쓰셨고, 네. 여기 밑에 있는 연금 계좌랑 다른 거죠? 어, 아니요. 포함인가요? 사실 그 모든 거 다 포함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아, 자산. 다 포함한 거예요? 네. 제가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DC는 4,800이고, 네. 그 다음에, 이 4억 천에 이 DC도 포함된 네, 거네요? 다 포함이에요. 아래 자산이. 그러면 DC를 빼면 약 3억 6천 정도 있으신 거네요? 네, 가용 맞아요. 자금이? 네. 알겠습니다. DC 이 정도 있으시고, 자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집 매수에 대한 고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 제가 아직 그 집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이 연금 투자하기 전에 사실 그냥 현금으로만 돈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1년에 제가 납부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한 번에 다 일반 계좌에서도 연금 저축하듯이 하기는 좀 두려워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 자체가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니까 와이프 거랑 제 거랑 매년 이렇게 날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어느 시점에 이제 아파트를, 그러니까 뭐 이런 집 같은 걸 살 시점이 올 텐데 그 시점에 뭐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연금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제가 분명히 이 아파트를 사야 할 시기인데 이 자산을 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 일반 계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자산 배분 투자를 안 하고 여기 써 있듯이 예금이 있잖아요. 예금? 네네. 어쨌든 와이프랑 저랑 이제 월급은 계속 쌓여가니까 거기서 매년 7,600만 원을 빼도 계속 이게 누적이 되는데 이 금액을 그냥 단순히 예금으로 지금 또 갖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갖고 있어서 나중에 부동산 구매를 생각하고 또 계속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어, 일단 지금 되게 중요한 고민이시고, 네. 일단 주택 구매를 생각하시는 시점이 대략 있으실까요? 이것도 사실 좀 막연한데 35살에 뭔가 서로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집 그래서 그냥 구매를? 네. 네. 혹시 지금 지역이 어디신지 아,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데는 판교예요. 아, 회사도 그 근처시고, 네. 네. 두 분 다요? 아니, 와이프는 이제 최근 이직해서 광교 쪽으로 가고 있고, 저는 아, 판교에. 네. 그러면 네. 집을 사게 되면 직장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 음, 아니면 서울?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에 좀 알아본 곳은 어쨌든 가능하면 신분당선 라인이긴 해요. 근데 뭐 꼭 거기는 아니어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이걸 왜 네, 여쭤봤냐면, 가지고 있는 뭐 현금성 자산, 여기 투자 가용 자산들 있잖아요. 네, DC 빼고는 다 가능하니까. 네, 이거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어느 정도 부동산에 넣고, 어느 정도 네, 노후 준비를 할 거냐. 네, 이게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기준으로 보면 DC는 어차피 못 네, 쓰니까, 네, IRP랑 연금저축 합쳐서 1억 정도는 그냥 노후 자금으로 계속 가져간다. 네, 만약에 가정하고 매년 세액공제 받는 거는 다 넣고 그건 그냥 노후 자금 가져가겠다라고 네, 의사결정을 만약에 한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ISA에 있는 거랑 예금에 있는 거 한 2억 6천, 7천 정도를 부동산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가능하신데 여기 시점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투자 기간이거든요. 네, 기간 이게 어차피 다 목적 자금이긴 하거든요. 네, 노후 준비가 목적이냐, 주택 구매가 목적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후 준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년 후, 뭐 30년 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 자체가 굉장히 장기로 확보가 돼요. 그래서 투자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고, 그리고 네,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어도 과거 20년을 봐도 이슈는 항상 많았거든요. 주식 반토막 난 사례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그런 시장 상황에서도 뭐 단기적인 언듈레이션들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에 대한 어떤 신뢰가 가니까 자산 배분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35살 정도의 집을 사겠다. 지금이 한 33세 정도 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2년 정도잖아요. 네, 2, 3년 이내에 목적이 있는 자금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보통은 정성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2, 3년 안에. 그러면 내가 그 예를 들어 결혼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주택 구매 자금이든 이게 목적이 확실히 있잖아요. 네, 그 목적에 부합한 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더 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뭐 몇십 퍼센트 손해본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뭐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2, 3년 이내에 사용할 자금은 이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더워터 피리어드 같은 걸 계속 계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손실 가는 기간이 보통 1.5년에서 2년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넣었는데 2년 후에 손실 상태인 상태로 네, 돈을 찾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위험 관리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2, 3년 후에 쓸 자금은 투자를 아예 하지 말자. 그러면 이런 건 딱 예금하기 좋아요. 그런, 예, 예금에 해놓고,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딱 그 목적한 거를 이루어야 되니까 예금 같은 게 좋죠. 아니면 뭐 음, CM이나 MMF 같은 거 하셔도 되는데 거의 차이는 없고, 네. 네. 예금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전 매우 매우 찬성해요. 거주 목적의 집은. 그러니까 엄청 급등하는 부동산을 잡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기 집 네. 한 채가 있음으로 해서 거주 리스크가 해지가 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신분당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단기 목적 자금이 ISA 계좌가 되게 좋아요. 음, 중간에 해지해도 되잖아요. ISA는 네. 페널티가 없거든요. 3년 만기를 채웠을 때는 베네핏이 있는데 중도에 해지한다고 해도 페널티가 네. 없어요. 그리고 처음 계좌 개설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3년 지나신 것 같네요. 그죠? 대략? 내년에 내년이면 바로, 3년인가요? 네. 그러니까 3년만 넘기면 아무 때나 찾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금은 ISA에서 운용하시는 게 좋죠. 예금을 하시더라도. 아, 일반 예금보다는. 왜냐하면 네. 기본적인 비과세에다가 저율과세, 분리과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ISA에서 단기 상품, 단기 ETF를 해도 되고, 네. ISA 예금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금을 하시더라도 은행에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ISA 계좌에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어,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제 투자 방식이 확고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만약에 자산 배분의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책에서 마영굴에서 소개해 주신 거 상품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좀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고, 그 네. 영어로 asset all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네. 웰스 매니지먼트. 이 자산이 우리말로 똑같은데 영어로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는 뭐 자산 배분 투자하세요라고 해요. 에셋 앨로케이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가지고 계신 총 자산, 지금 얘기하면 노후 자금하고 네. 부동산 이렇게 네. 나눠지잖아요. 네. 요거는 에셋 앨로케이션 관점이 아니고 자산 배분 관점이 아니고 네. 웰스 매니지먼트 관점이에요. 음,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러면 아예 다르겠네. 네네. 그 웰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땅을 갖고 있다면 땅도 카테고리가 되는 거고, 자산 배분 네. 관점보다는 웰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의사결정하기가 좋아요. 어떤 위험이냐면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확한 리스크는 거주 리스크가 있어요. 아, 거, 거주할 집이 없으면 거주 네.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요. 지금처럼 월세로 지내시거나 전세로 지내시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때 네.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기회박탈,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고, 월세 상승하는 리스크도 갖고 있죠. 네. 근데 거주용 집이 하나 있어.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과 상관없이 거주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음, 거주의 위협을 안 받죠. 네. 그게 거주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해지가 된 거죠. 근데 집이 두 채면 이건 네. 다른 문제예요. 아, 거주용 빼고 투자용 집이 뭐 몇 개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부동산 투자한 거잖아요. 네. 이건 또 다른 컨셉이 돼요. 음, 똑같은 아파트라도 한 채도 없거나 한 채 있거나 한 채 이상 있거나 초과 있거나라고 했을 때 리스크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 거주 리스크를 해지해 주기 때문에 네. 좋다. 그 자산 배분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죠. 아, 네. 그 네. 다음에 노후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노후에 돈이 없을 리스크. 네. 그것 때문에 이런 계좌들을 통해서
돈을 모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노후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고 네. 직장도 부동산 관련 회사고 나는 뭐 그쪽에 지식도 많고 우리 아버지가 뭐 공인중개사고 난 정보도 많고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로 노후 준비 혹은 노후 리스크를 할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런 연금 계좌, 절세 계좌 이용해서 노후 자금을 따로 준비를 해서 자산 배분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음. 네.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거주 아, 리스크를 해결하느냐, 노후 리스크를 해결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거주용 주택이랑 노후 준비용 계좌들이랑 해서 리밸런싱 네.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 실제로도 그럼, 안 되고. 그죠? 집값이 네. 올라갔다고 해서 뭐 방 한 칸을 잘라 팔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음, 네, 뭐 가격 상관관계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 그죠?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연금에서 돈을 빼서 우리 집 뭐 한 평 넓히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면은 그때는 따져야 되지만, 그냥 그땐 따져야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이 있다. 100억이 네. 있어가지고 뭐 실거주 한 채는 있고, 근데 여기서 100억을 다 부동산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네. 예를 들어서 50억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운용을 한다. 나머지 50억은 뭐 아파트 빌라 해서 한 10채 갖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전국에. 네, 그렇게 되면 고민을 좀 해야죠. 네, 세금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거는 이제 100억이 되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네. 나중에 고민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건 리스크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거주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부동산을, 그러니까 거주용 아파트 혹은 뭐 빌라든 뭐든 아파트를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지만 그걸 구매하는 건 저는 찬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돈이 거주 리스크 해결하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작가님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어쨌든 제가 만약에 35살에 5억 정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는 한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실 것 같으세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그래. 네, 자산 관리라든지 재무 네. 설계 같은 걸 공부를 해보면 네. 저는 자격증 같은 걸 땄으니까 네. 그게 나오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네. 신분당 라인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신분당 라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사시면 사실 이거 다 올인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답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광주라든지 용인에서 조금 떨어진 뭐 네. 기흥 정도에 만약에 한다. 기흥도 좀 비싸지긴 했지만 거기 굉장히 싸거든요. 경기도 광주만 가도 뭐 3억, 4억이면 집을 사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3억만 부동산에 하고 나머지는 노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만약에 거긴 너무 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또 이 라인에서 또 의사결정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 현실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 부동산은 그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은행이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은행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네. 근데 연금에 있는 계좌를 다 털어서 들어가는 거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음, 네, 연금저축이랑 IRP는 최소한 놔두자. 아, 네, 그만큼 대출을 더 받으면 되잖아요. 여기 1억 정도니까 네. 그냥 1억 더 대출을 받고 네. 하는 선에서 집을 좀 알아보는 거. 예를 들어서 대출이 만약에 50% 나온다고 하면 뭐 한 5억 정도 모으셨으면 10억짜리까지 어프로치가 가능하겠죠. 연금 네. IRBTC 건드리지 말고. 네. 근데 만약에 연금 IRBTC 다 털면 한 2억은 더 나올 텐데 네. 그러면 7억까지 현금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50% 대출 기준으로 14억까지 아파트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네. 어떤 말씀이신지. 예. 그래서 노후 자금은 노후 자금대로 건드리지 말자. 음, 예, 최소한.
이게 몇 프로 하냐면 좋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저도 가이드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이 포트폴리오 계좌 안에서 투자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제가 엄청 많이 연구를 해보고 실전을 해봐서 네. 말씀을 드리고 책도 쓰는데 그 윗단계 웰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이 이게 가치관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 별로 안 해도 돼요. 아, 집이 좀, 아파트, 네, 집이 워낙 싸기 때문에. 예. 근데 서울 경기도권에서도 좀 이제 비싼 동네니까 고민이 네. 많이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강남 가고 싶어 해요. 집을. 집을 강남이나 뭐 잠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노코멘트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돈 많으면 당연히 가도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는 말이랑 똑같이 들려요, 저는. 네. 아, 꼭 잠실에 꼭 가야 돼? 아, 돈 많으면 당연히 가도 되는데 자기 네. 노후 잔금 다 털어서 들어가는 거 저는 반대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 자금으로 ISA랑 네. 예금은 그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굴릴 수 있는 게 DC의 4,800이랑 연금 IRP의 약 1억 정도?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91년생이시고 네. 여기 인플레이션은 항상 넣는 건데 네. 미래 이제 소비를 계산할 때 인플레이션 계산이 안 되면 좀 잘못 계획이 될 수가 있어서 네. 2.1%로 넣었고요. 과거 20년치. 그리고 현재 DC이시고 1인 평균 수입이 360, 소비가 200 정도 된대요. 아, 네. 통계가. 이건 한 명 평균이에요. 네. 두 분이 현재 900 받으시고 280 쓰시고 그 저축 가능 금액이 620 정도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 81세까지 살 수 있다. 기대하면 그렇게 나와요. 네. 그 은퇴 나이를 50세로 세팅을 하면 저축 가능한 기간이 18년 남았고 은퇴 후에 네. 생존하는 기간이 31년 남게 돼요. 네. 그리고 여기 급여 인상률은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 급여 인상률인데 요거는 DB 계산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DC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리고 현 직장 근로기간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2016년도에 들어갔으니까, 7년 정도? 네, 네, 7년도. 그 정도. 네. 그리고 네, 현재 금융자산은 아까 ISA 예금 빼고 네. IRP랑 그리고 연금저축해서 1억 정도 네. 있으신 거고 DC에 4,800 여기 표기돼 있죠. 네.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 400만 원 정도 잡으면 네. 은퇴 시점 50세가 되시는 시점에는 이게 58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망할 때쯤에는 1,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려볼게요. 요 왼쪽에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81세에 사망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세부터 한 달에 581만 원부터 1,100만 원까지 그렇게 찾아 쓴다라는 가정인데,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이시죠? 네. 여기 밑에 있는 이 막대기들이 은퇴 후에 쓸 생활비들이에요. 네.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DC형 기준이고요. 예금으로 했다. DC에 있는 것도 계속 예금으로 굴리고, 현재 금융자산 1억도 예금으로 굴리고 했을 때 한 달에 362만 원을 예금하시면 된다고 나왔어요. 음, 수익률은 3.3%로 했고, 이거는 과거 23년간 우리나라 은행 예금 평균 금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 저축 가능 금액이 6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달에 360만 원을 예금하셔도 노후 준비가 되시네요. 네. 네. 그리고 투자로 만약에 했을 경우 DC에 있는 것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현재 금융자산 1억 원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저축해야 되는 게 한 달에 6만 원 정도로 나와요. 음, 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요게 은퇴 나이를 50세가 아니라 네, 다양하게 했을 때 금액 저축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만약에 45세에 은퇴를 하게 되시면 네, 매달 예금으로 했을 때 640만 원 넘게 예금을 하셔야 되는데 네.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유가 저축하는 금액보다 커서 그래요. 아, 네, 네, 어. 네. 근데 투자로 하게 되면 이제 12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된다. 이 투자 수익률은 8%로 가정을 했어요. 음, 그래서 45세 은퇴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 만약에 은퇴 나이를 51세나 그 이후로 하게 되면 예금으로 해도 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고요. 네, 투자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저축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되게 젊으셔가지고 네, 저축하는 그게 18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이게 커요. 음, 그동안 돈이 불어나니까 이 1억 원이랑 4,800만 원이 불어나고 네, 급여에서 매년 DC로 들어가는 돈도 계속 같이 굴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DC도 굴리고 투자도 한다라는 가정인데 여기 중간에 쭉 올라가는 게 50세에 퇴직금을 받는 금액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안 모아도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퇴직금도 많이 불려서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DC로 굴린 게 6억 5천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 DC를 예금만 하면 3억 9천 정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노후 자금이 여기까지 준비되면 이제 여기는 예금으로 했을 때는 은퇴 시점에 19억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돈을 안 굴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아 쓰게 되면 돈이 빨리 소진되는 거죠. 이렇게 이 경사만큼. 그래서 19억 원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게 되면 10억 정도만 모으면 되고 그 10억 중에 6억이 DC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장 추가 저축 금액이 크지 않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DC를 굴리고 현재 있는 금융자산을 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뮬레이션 상황으로 보면 네, 어, 저축 가능 금액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실 때 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결과상으로는. 음,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네,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6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동산 대출 이자를 갚는데 써도 되는 거죠. 6만 원이 참 믿기지 않는 금액이. 맞아요. 근데 예금으로 하게 되면 360만 원이니까 네, 이게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한데 저축 가능 기간도 18년 정도 남아 있으셔가지고 이게 네, 커요. 아, 그래서 50대인 분들을 하게 되면 네. 여기 예금이 한 1,000만 원 넘게 막 나와요. 불가능한 금액이 불가능. 나오죠. 네, 그리고 투자를 해도 막 3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짧은 기간에 이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네. 지금은 되게 좋은 거죠. 일찍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음, 혹시 그 수익률을 6%로 보면은 어느 음, 정도 나오는지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정해 볼게요. 네, 수익률 6%로 하면 네. 얼마나 더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금방 돌아갈 겁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네, 6%로 하니까 네. 114만 원 나오네요. 와, 차이가 크긴 하네. 네. 수익률 1%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금 계좌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 수익률 관점에서는 연금 계좌가
일반 계좌 대비해서 한 1.9% 정도도 차이가 나요. 음, 엄청 큰 차이죠. 거의 2% 차이 나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6%를 봐도 네, 120 정도니까 네, 현재 저축하는 금액 기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노후 준비는 120 정도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그 세액공제 납입 한도만큼 넣고 조금만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죠. 두 분 합산이에요. 그쵸, 그쵸. 지금 전부 다 두 분 합산으로 계산하고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120 정도는 한 사람이 세액공제 받는 게 900씩이니까 네, 한 달에 7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75만 원 두 배를 하면 150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노후 준비는 지금 있는 계좌를 굴리면서 세액공제 받는 거 꽉 채워놓고 쭉 가면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이 나오잖아요. 네, 네, 수익률도 6%로 했으니까. 그러면 주택 마련이라든지 그다음 혹은 뭐 자녀를 갖게 됐을 때 자녀에 대한 어느 정도 가용한 비용 예산이 나오게 되겠죠. 네, 네. 국민연금 같은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국민연금을 그냥 가볍게 체크를 해보면 지금 뭐 65세에서 더 늦어질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아마 조회해 보시면 뭐 100만 원 혹은 그 이상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65세 생활비의 한 13% 정도? 음,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네. 그래서 13%면 한 달 생활비에서 밥값, 반찬값? 네. 네. 그래서 큰 포션은 아니긴 해요. 음. 작가님께서도 이 시뮬레이션을 혹시 본인 기준으로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진짜 순수하게 6%로 해서 투자금이 114만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딱 이 정도 금액만 넣으세요. 저요? 네. 아니죠. 저는 낼 일단 수 있으신, 네. 나이가 일단 있잖아요. 아, 제가 50은 아직 안 됐고, 40대 후반인데, 그러면 기간이 많이 안 남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와도 네. 저는 저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저축하죠. 아, 왜 그러냐면, 네. 여기 밑에서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뮬레이션 상으로 지금 6%로 해서 다시 계산한 거거든요. 예. 아까 50세 퇴직 기준으로 네네. 하면 120인데, 46세 퇴직으로 기준으로 하면 230? 아, 270 하시면 45세에도 퇴직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많이 넣고 굴리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나서 사실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아내분하고 뭐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캐시가 빨리 준비가 되면, 뭐 45세에 이게 준비가 되면 네. 직장을 더 다니면서 돈을 더 모을지 네. 아니면 다른 삶의 코스로 갈지를 의사결정할 수 있잖아요. 음, 네, 그게 크죠. 선택권이 나한테 생기니까. 아,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계속 직장에 목매 다녀야죠. 65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엄청 큰 차이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뭔가 이제 45세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다. 딱 저 시점에 제가, 근데 어쨌든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건 항상 대비를 해야겠네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일단은 저축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게 엄청 유리합니다. 지금, 네. 왜냐면 그 돈이 굴러갈 긴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네, 저축도 안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네네. 네, 만약에 저라면 이 600만 원 다 저축합니다. 음, 절세 계좌 최대한 꽉꽉 채워놓고, 그러니까 납입한도 1,800이잖아요. 네네.
한 명당. 그러면 ISA까지 하면 3,800이거든요. 네. 아내분까지 하면 7,200이에요. 네, 620 다 넣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연금저축 초과 납입분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거기 넣어놓고 예. 굴리고 집 살 때 자금이 부족하다. 추가 납입한 거는 이제 그냥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 쓰는 것도 방법이죠. 네, 음,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그냥 놔두고. 전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한 사람당 3,800씩 채워 넣으시면 네, 이 돈 다 저축하실 수 있잖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 이미 직장 생활 좀 하시고 이제 모으신 것도 많으시니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통장에 이렇게 돈이 쫙 차기 시작하면 좀 네. 기분 좋지 않나요? 저는 이게 좀 뿌듯함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혼자 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와이프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시기도 안 좋게 이게 또 수익률이 낮다 그쵸? 보니까 음, 또 이제 제 설득 뭐 다 잘 따라주긴 하는데 조금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그럴 수 부분은. 있죠. 네. 네. 그래서 어, 계속 열심히 저축해야겠네요. 네. 저축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네. 하시면 이제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아요. 다른 아, 집이랑 그래요? 비교했을 때. 이게 네. 어렵거든요. 네. 어, 다른 집이 어느 정도 쓰는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 53세인데 그분 혼자 일하시는데 900 네. 정도 받으셨어요. 아, 예. 근데 쓰는 게 700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축 가능 2인 가구세요? 아니 4인 아, 가구인데 4인 가구에서. 네, 아빠 혼자 벌고 넷이 아, 쓰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학원비도 나갈 거고 애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빠 대출금도 나갈 거고 네. 근데 2년 후에 퇴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럼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700 되고 그럼 여기도 700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금액이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은퇴 준비 불가 뜨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었던 게 예. 그 소비하는 700 중에 290만 원이 연금보험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금보험은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그거를 투자금으로 전환하자. 그러면 여기 저축 가능 금액이 200이 아니고 500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400 얼마 저축 투자하는 걸로. 음, 그리고 예. 그분도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8%안 나올 것 같다. 아, 왜냐면 수익률이. 그분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자기 재테크 공부한 지가 3년이 안 아, 됐대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수익률 낮춰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낮춰도 이 금액 자체가 크게 차이 안 나요. 아, 왜냐면 기간이 얼마 안 기간이 남아가지고. 짧아서. 네. 예. 근데 기간이 길면 이 수익률 차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 6만 원에서 114만 원 된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죠. 아, 수익률이. 네. 그리고 네. 투자하신 지 2, 3년 되셨으니까 예. 이게 한 5년, 7년, 10년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야 자기의 어떤 투자 철학 같은 게 좀 생기고 지금 성과가 나쁜 것도 보셨지만 또 성과 네. 좋으신 것도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어떤 투자 심리를 좀 나를 이해하게 돼요. 음, 네.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연히 미심쩍고 의심스럽고 그렇죠. 네. 또 뭔가 점점 처음에는 3,800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어쨌든 매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덤덤하다가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씩 제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 네, 그게 그나마 그 몇천에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억대가 넘어가니까 네, 뭐 10%만 빠져도 1,000만 원, 뭐 2천만 원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근육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투자 근육이 강화돼야 되는데 네, 처음에 그런 거 없이 막 억 단위 뭐 이렇게 돈 들어가면 손실 보면 정말 멘탈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네. 천만 원 되고 오천만 원 되고 1억 되고 뭐 5억 되고 10억 되면 이게 그 학습한 기간이 있잖아요. 아, 돈이 쌓이는 기간 동안 투자 자체를 학습을 했잖아요. 네. 그 투자 근육이 강화돼요. 멘탈이 세지죠. 아, 내년 저도 모르겠어. 멘탈이 강해지고 있는 거. 그래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손실을 정말 싫어한다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100만 원 아, 갖고 할 때는 50만 원 잃어도 아예 뭐 좀 월급 좀 아껴 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자기의 투자 이해도가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게 몇 천만 원 되고 억 단위 넘어가면 반토막 나면 5천 원이거든요. 그 1년 연봉 날아가는 수준이니까 그때의 유형 감내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은 그건 감내 못 해요. 아, 네. 그냥 항상 수익만 보다가 손실 날 때 많이 깨져봐야 그때 자기의 위험 감내도에 맞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네. 처음에는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렵지 않아요, 시간, 겪어가. 네, 네,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하신 것처럼 한 2, 3년 되신 분들이 자산 배분에 되게 실망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좋은 시장이거든요, 지금이. 아, 네. 지난 20 몇 년 동안에서도 최악의 자산 배분한테 최악의 기간이었고 근데 네, 하필 내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왔어. 그 나는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플러스가 안 됐어. 뭐 약간 이런 식. 그럼 이걸 버리게 되죠. 아, 자산이 다 필요 없어. 예금이나 할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그 이제 투자 포기하고 자산 배분 자체를 포기하고 네, 예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왜냐하면 예금 금리도 좋았고 근데 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빠졌고 미국도 22년 1월부터 그냥 쭉 국채까지 같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미없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책을 읽거나 혹은 제 강의를 들었더라도 아니 네, 이거 내용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 난다고 해서 나 시작했는데 계속 네, 마이너스네. 내가 경험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그쵸.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작년 말, 그러니까 올 초부터 시작해서 한 4, 5개월 동안 거의 10%? 제 계좌 같은 경우에 10%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올 6, 7월부터는 좀 횡보하고 있죠. 예, 약간 맞아요. 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거는 또 다 못 먹은 거예요. 음, 그 제일 위험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이게 뭐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상승하는 무드를 보고 네, 들어가라. 아, 그쵸. 그게 최악의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데, 사람들이 네, 작년 말에 투자 털고 나왔다가 상반기에 바짝 오르는 거 보고 6, 7월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나만 들어가면 장이 빠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상승은 딱 상승한 그 며칠 안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었어야 그걸 먹을 수 있거든요.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서 먹는 게임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아마 이번 올 상반기에 네, 자산매매 투자에서 나갔던 사람들은 후회를 할 거고 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다시 또 들어왔는데 또 빠지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음, 이게 심리랑 적절한 투자 시점이랑 정말 반대로 놀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한 20년 정도 됐긴 했는데 투자한 지가.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지금만큼은 몰랐을 거잖아요. 네, 아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뭐 2008년에 두드려 맞기도 했고 그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서 부족한 내용이 더 보충되면서 좀 발전해 왔거든요. 지금은 별로 멘탈이 흔들릴 일은 별로 없어요. 음.
저도 2022년에 손실 많이 봤어요. 투자금 규모가 크니까 네, 손실금도 크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자산 배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자산 배분. 근데 자산 배분 이제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좀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음, 작가님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매년 그러니까 뭐 계속 상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계시잖아요. 자주 하진 않아요. 아 그래? 근데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뭐 아리랑 신흥국 ETF가 좀 다른 ETF로 대체되면 좀 더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 주신 걸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산 배분은 어쨌든 이것도 계속 확장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그쵸. 공부라는 게 어떤 상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효율적인 상품을 찾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투자 근육을 키우는 책을 통해서 뭐 어쨌든 그런 근육을 키우는 게 공부인지 솔직히 저는 헷갈려요. 이렇게 책을 어, 읽어도 네, 뭔가 그냥 막 수많은 격언만 뭔가 기억이 남고 뭔가 제가 수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두세 달 가면 또 투자 서적을 놓게 되고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떻게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려고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최소한의 금융 공부는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맞는 말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근데 그게 책도 전혀 안 읽고 네, 그러면 그걸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를 이해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략의 디테일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막 무슨 전략을 쓰면 좀 더 올라가고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 투자 심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음, 그 다음에 시장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왜냐하면 그거 겪어보기 전에는 책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책은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낫죠.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반짝 팔리고 그냥 아무도 안 읽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읽히는 책 그런 걸 보는 게 낫죠. 좀 오래됐더라도. 왜냐하면 금융시장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음, 1900년대, 1950년대, 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근간을 네, 이루는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네, 그 시장을 바라보면서 리액션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요 두 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 다음에 네, 주식 할 거냐, 뭐 채권 할 거냐, 자산 배분은 어떤 전략으로 할 거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초보자한테는 자산 배분을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좀 쉽지 않으니까 자산 배분을 추천드리는 거고 뭐 근데 가장 자산 배분의 가장 큰 장점은 하락할 때 많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퀀트 투자나 뭐 소형주 전략 아니면 개별주 이런 것들은 작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몇십 프로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 멘탈이 나가서 그 전략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별로 안 좋다고 저는 보는 거고. 왜냐하면 손실 그뭐 4, 50% 손실 난 거를 복구하려면 두 배가 100%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기존 전략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투자자 본인이 그 전략을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략에서 가져가는 여부 자산 배분이라고 치면 세부 종목에 대한 공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신흥국을 ETF의 어떤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꾼다. 요거를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우면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팔로우 할 수도 있겠죠. 네, 음,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네, 일단은 순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전략,
그다음에 요건 실천의 문제잖아요. 네. 실행을 할 때 무슨 계좌에서 할 거냐, 혹은 ETF를 뭘 쓸 거냐, 요런 거는 좀 강론이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 반대로 저는 그냥 ETF들 찾고 좀 더 성과가 그냥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낫다. 그리고 위험이 좀 낫다. 이런 것만 찾아왔었는데 사실 시장이 지금 어떻고 이런 건 사실 찾아보진 않아요. 완전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시장이 어떠냐를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유튜브에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 시장이 어쨌고 뭐 지난주 어쨌고 다음 주에 어쨌고 이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마켓 타이밍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싸우고 있으니까 뭐 원유가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나리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사를 읽는데 아, 그럼 내가 원유를 이렇게 베팅해봐야겠다. 저렇게 베팅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원유값의 등락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게 확전이 되면 또 뭐 원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벤트에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등했던 이 주시장 분위기를 다시 죽여버릴 수도 있겠고 혹은 그런 리스크 때문에 뭐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를 또 낮출 거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또 시장 유동성이 풀려서 주식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 금융 기사를 읽는데 굉장히 긴 금융의 역사를 보면 이것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네. 되게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일어난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면 주가가 지금보다 주식만 딱 봤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둘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제가 자산 배분 안 하겠죠. 아, 네, 저뿐만 아니라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걸 판단할 능력은 없는데 자산을 배분해 놨으니 덜 불안하죠. 아, 예를 들어서 주식이 빠지더라도 아, 네. 대신에 다른 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흥국이 안 좋으면 또 달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럼 난 달러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혹은 반대로 주가가 만약에 지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가 어쩌다 잡혀가지고 전쟁이 또 확전되는데 인플레는 잡혀서 뭐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식이 또 확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주식에 들어갈 사람은 이거 의사결정하기 너무 어려워요. 음, 근데 자산 배분하는 사람은 주식 나 이미 갖고 있어서 주식 날아가면 나 땡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에 놓고 있는 거죠. 자산 배분 투자는 사실 뭐 시장이 주식 시장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주식 비율을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면 그런 걸 하기 위한 거라기보단 어쨌든 심리를 좀 이런 것 때문에 뭐 빠졌구나라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 근육을 좀 더 키운다 생각으로 그런 그렇죠. 시장 전반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어,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오를 거예요. 수도 네네.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면 항상 떨어지더라. 평균 회귀한다. 그리고 네. 너무 많이 하락하면 다시 오른다. 이게 평균 회귀 컨셉이잖아요. 네. 그것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네. 이해했습니다. 사실 여쭤볼 게 아까 아파트도 원래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초반에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차피 또 책 나오셨다고 하니까 종목은 그 책을 통해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외에는 네,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일단은 뭐 일단 너무 아껴 쓰고 계셔가지고 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답이 없거든요. 일단 최대한 그렇지. 많이 네, 저축하시고 투자 굴리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주택 구입도 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이런 결과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네. 할 수 있는 버퍼가 많잖아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근데 저축을 하면서도 계속 이 불안함이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불안하죠. 예, 다 뭔가, 똑같아요. 아, 그래, 다 똑같은 예, 것 같아요. 예.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가? 네, 맞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짜고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돈을 뭐 5억을 모아야 되냐, 10억을 모아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다 있거든요. 근데 5억이냐, 1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네. 노후에 얼마 쓸 거냐. 저는 이렇게 접근한 거죠. 음, 얼마 쓸 건데, 뭐, 대략적인 사망 시점 이때니까. 네. 그러면 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예금으로는 19억 모아야 되는 거고, 투자로는 13억 정도만 모으면 되는 거고, 이 13억도 이제 DC 굴린 거 자체가 한 5억 정도 커버가 되니까, 나머지는 뭐 한 달에 120 정도만 추가적으로 저축하면 되겠구나. 이런 레이아웃을 보면 사실은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나중에 조절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581만 원부터 차차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써버리면 안 되죠. 여기 다 써버리죠. 근데 이거는 소비를 살짝만 조정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딱 체크를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어 뭐 뭐 매년 해도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기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처럼 모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버전대로 계속 가는 거고 네. 생각보다 수익률이 좀 더 잘 나왔다고 하면 약간 여유가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유가 지금 돈을 쓸 여유가 아니라 은퇴가 빨라지는 여유 혹은 노후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유 네. 이렇게 접근하면 괜찮죠.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네. 투자 근육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상담을 통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잊어버리거든요. 음, 또 반복하고 또 이렇게 접근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